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 참여연대. 청년 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 참여연대 후원 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혁명의 시대, 격변의 시대, 참팟도 호해라든지 본판을 모두 다 동원하여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고 우리 시민들과 함께 이 정권을 어떻게 빨리 퇴진시킬 것인지 힘과 지혜를 모으는데 사력을 다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참팟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오늘은 민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특위 및 퇴진투쟁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시는 김종보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보 변호사님 여러분 아시죠? 뭐 지난 토요일 집회 때도 굉장히 좋은 발언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네, 본인이 겸손하셔서 그렇게 그걸 강조하지 말아야 했는데 아무튼 좋은 발언 하신 건 분명 사실이 한상희 교수님도 그건 보셨죠? 네. 네.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예. 완전히 그 영웅이 되셨던데요. 아, 본인은 또 그런 표현을 네. 너무 안 좋아하시니까 네. 영웅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좀 더 그냥 다르게 순화된 표현으로 네. 목소리 좋고 네. 그 이제 모두를 다 그 감복시키는 연설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 정도만 또 본인이 스스로 하시니까 정태인 소장님은 11월 10일 날 당연히 나오셨겠죠. 예. 데모 전문가로서. 저는 저기 100만 차벽 원? 안에서 마누라와 데이트를 즐기다가 예. 나왔더니 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확실하게 지난 2008년 광우병보다 많습니다. 예. 그럼요. 그렇죠. 요랑쟁 87 요랑쟁 때보다도 많고요. 많은 87년 참가자들이. 유월항쟁은 하루 종일 한 데다가 전 시내에서 네, 그렇죠. 투석들을 했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마지막에 광장에 모인 숫자는 뭐 많아야 30만 정도였을 것이고 예. 이번에는 골목으로 들어가면 발을 뛸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저는 찼기 광화문에서 때문에. 나오려다가 못 나올 뻔했어요. 사전 행사 사회자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미리 콘티도 봐야 되고 광화문에서 사람들 안 나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냐 막 이런.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무대 올라가지고 제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예, 이제 그 카톡방에 같이 있는 친구 둘이가 서로 거기서 만나려고 자기들끼리 하여튼 오만 그 파도를 다 했어요. 네. 결국은 못 만나고 그냥 카톡이랑 갔대요. 텔레그램이랑 음성 통화 다 정지됐어요. 네. 그 몇 시간 동안 문자만 간간히 가더라고요. 와, 그렇죠. 세상에. 네. 제가 사람들 많이 모일 줄 알고 통신 3사한테 기지국 증설까지 요청해놨거든요. 네. 그것까지 다 해놨거든요. 다 했죠. 근데도 용량이. 그래 또 서울시가 무선 공공 와이파이도 설치했는 데거든요. 경북군 광화문. 그것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다 동원해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서울시의 빅데이터로는 한 135만 명으로 추정되는 거 나오는데 제 감으로는 한 150만입니다. 네, 연인원. 네. 서울시도 못 잡은 게 있어요. 직접 걸어온 사람들도 많고요. 네, 그렇죠. 아예 차가 막히니까 시청역 그다음에 경북공역 중심으로 서울시는 했는데 너 나머지역 버스 뭐 이런 거 네. 다 감안하면 예 김종훈 의사님 어떠셨어요? 그날 뭐 현장에서 제가 만나긴 했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날 뭐 발언이 있다고 그래서 7시까지인가? 7시쯤에 이제 제 발언이 한 9시쯤으로 예정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7시쯤에 무대로 와라. 뭐 천천히 가면 되겠지. 그래서 그때 제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무등에 태우고 있었거든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아기는 막 졸립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뭐 부인하고 아기 먼저 보내고 8시쯤부터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40분 걸렸어요. 그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에서 무대까지 그
세종대로 남로죠. 그거 건너는데 40분 걸린 거예요. 사람 뭐 무대까지 뚫고 40분.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세종문은 계단에서 무대까지 네. 한 50m밖에 안 될 텐데 사실은. 그렇죠. 뭐 평소 그냥 걸으면 뭐 몇 분이면 가는 건데. 네. 안녕하세요. 참판 애청자 여러분. 시민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을 읽어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저희는 청년참여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 선영, 주호입니다. 와! 박근혜, 최순실배 한 줄 시국선언 쭉쭉 들려드릴까요? 처음엔 이 모든 게 농담인 줄만 알았지. 설마가 사람 잡았어. 생 많은 척 나를 말아먹었어. 언니 다 뽀록났어. 어떡해. 치열업 그네 빨리 하야해. 싸그리 청소요망 마! 그냥 하야하세요. 전 국민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빨리 청와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주권자 시민들이 내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화이팅!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공약 이행해주세요. 짜증나서 못 살겠다. 퇴진만이 답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결코 민중은 개돼지가 아니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세월호 책임져라. 졸속 한일협상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Please answer 순실이. 국민이 나라를 무서워하면 안 된다. 나라가 국민을 무서워해야 한다. 한 줄 시국선언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모든 책임을 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SNS에 한 줄 시국선언 해시태그를 붙여서 달아주세요. 오늘 주제는 아무튼 그 사이다 발언 김종우 변호사님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상이 무엇인지 낱낱이 알려주마 이런 주제입니다. 온갖 국기문란과 헌정 파괴와 악행과 폭정과 실정을 일삼았다는 건 국민들께서 잘 알고 있지만 의외로 실정법에서 뭐가 위반인지는 좀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뇌물 이야기도 나오고 직권남용 이야기도 나오고 공모집행 이야기도 나오고 각종 기밀누설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 민변 중심으로 재상을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 그동안 참여연대가 2번 고발하고 또 민주노총이 따로 1번 고발하고 또 민변은 수사의 요점 발표도 해서 이걸 다 합치면 그 재상이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 변호사님께서 먼저 어제 민변이 발표한 물론 이제 참여연대나 민주노총도 같이 기자회견 했었는데 8가지 큰 죄 그걸 한번 쭉 설명 한번 해주시죠. 다시 한번 총정리. 예. 총정리. 예. 예. 총정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그럼? 좋습니다. 예. 일단 민변은 최근에 이제 7대 중대범죄라고 발표를 했죠.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까지 곁들이면서 8대 중대범죄로 일단 저는 규정을 하겠습니다. 예. 야, 근데 이게 또 까면 깔수록 맨날 터지니까 이게 8대, 9대, 10대, 11대 그러니까 몇 대까지 내일이나 모레쯤에 9대, 10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의학계의 공정한 질서를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건 좀 하찮은 건가요? 그럼 저희 좀 크게 갑시다. 크게. 아, 그래요? 아니 웬만한 향정신성 의약품설이 그건 논란인데 지금 어떻게 또 향정신성 그런 거는 물론 또 당연히 문제죠. 문제인데 예. 일단 총정리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아니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웬만한 양파도 한 7분만 까면 속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뭐 8대 9대 하니까 아주 큰 양파가 아니 아직도 8대 9대가 아니라 몇 가지 더 남았어요. 문제는 근데. 그럼요. 예. 자, 김정은 의사님. 예. 먼저 알아두실 게 범죄란 것은요. 각 행위별로 따지는 겁니다. 행위. 어쩔 때 뭐 문서 하나 또는 뭐 문서 2개가 1개가 될 수 있고 문서 하나가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범죄가. 이건 법리적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좀 크게 한번 가보죠. 일단 저희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날이죠. 2016년 10월 25일 최순실 태블릿 PC JTBC가 대박을 쳤죠. 그때 이제 나온 문서만 보면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 사전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최근 군대가 북한 국방위원회와 3차례 비밀 접촉을 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 국민. 그렇죠. 예, 누구 알았나요? 모르죠. 아니, 사실 이런 비밀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이건 비밀인 거예요. 무슨 비밀? 군사상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게 첫 번째,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갑자기 제가 무슨 학원 강사처럼 요점 정리해 드려요.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그 기밀 누설 중에서도 첫 번째 군사 기밀 누설. 예, 그렇죠. 기밀 누설이 또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럼 또 이 태블릿 PC에 뭐가 있었냐? 한번 볼까요? 아베 신조 총리 특사단 접견, 중국 특사단 추천위원, 호주 총리 통화할 때 참고 자료. 자, 국가 정상이죠. 호주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국가 정상 간에 대화를 한다. 이건 외교상의 비밀이에요. 그렇죠. 미리 이게 누설되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호주 총리, 저 한국 측에서 저런 얘기 할 것 같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대응해야지.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건 미리 보호돼야 된다. 그 국제 스파이가 가장 그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그런 것들이죠. 그런 거죠. 그죠. 미리 파악해가지고 우리 사전 대응책 마련해서 이때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쟤네가 쫄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야지. 뭐 이중 스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이런 거는 외교상 비밀로 보여야 된다.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아무런 권한없는 최순실한테 간 거죠. 이건 외교상 비밀 누설. 넘버 2, 두 번째 외교상 비밀 누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또 뭐가 나왔어요. 온갖 연설문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드레스덴 연설문 아시죠? 이거 다 국무상 비밀이라고 보여요. 그렇죠. 이게 무슨 연설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외교상 비밀은 아닐 수가 있어도 외교상 비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넓게 보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겠죠. 이건 정태인 소장 만약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이틀 후에 무슨 경제정책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게 미리 세면 그건 뭐 주가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주식 부동산 투기라 이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소장님이 그냥 간략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그런 사례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모릅니다. 저는 이건 뭐 상상을 벗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하는 일이 미리 밖으로 나간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이건 상상을 지금 불허하는. 그리고 저번에 우리 참팟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VIP 말씀이라고 해서 그 연설 내용들이 전부 예산 항목에 다 잡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걸 끄집어내면은 어쨌든 뭐 주식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그걸 이용해서 최 씨 일가가 그렇죠. 땅을 산 것 같아. 최 씨 일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지 거기는 또 굉장히 친척들도 많아가지고 저 최태민이 복잡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예를 들면 뭐 의료 민영화를 절대로 안 하겠다. 네. 그 전에 기존 정부들이 의료 민영화를 막 추진했어요. 그래갖고 그 의료 민영화 관련 주에 주식을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틀 전에 의료 민영화를 안 한다는 걸 입수하고 주식을 팔아버릴 수도 있죠. 폭 나가기 전에 팔아갖고 떼돈 벌고 네. 그때 했더니 개미들만 모르고 있다가 뭐 갑자기 이제 그 샀던 사람들 못 모르고 나중에 이틀 후에 폭락해갖고 나중에 의료 민영화 주는 전부 이런 얘들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실제 그런 경우 많죠. 맨날 당하는 건 개미들만 당하고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3대 범죄까지 들었습니다. 김종문 의원. 예. 예. 군사기밀, 외교상 기밀, 공무상 기밀 누설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네 번째 범죄. 네 번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입니다. 예. 이게 여기서 뭐 이런 아까 태블릿 PC에 나왔던 문서 자체가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 요건 좀 논란이 있고요. 검찰은 일단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고 근데 저희가 말한 건 이거예요. 여기 미르재단의 전 사무총장이죠. 이성한 씨가 어떤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최순실 씨가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대통령 보고자료.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대통령 기록물 아무나 유출해서는 안 되겠죠? 유출한. 그러니까 연설문 초안이야 기록물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그러면 수석들 비서관들이랑 각 관계부처에서 올린 거 그렇죠. 그건 기록물 맞죠? 정대현 소장님. 딱 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를 최 씨가 보면 알까요?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뭐 의문은 그분은 천재냐. 그런 걸 막 30cm로 봐갖고 첨삭도 해주고 지도도 한 거니까 도대체 정체가 뭐냐. 아니 근데 일이라고 하면은 못 하는데 취미로 하면은 다 하잖아요. 예, 뭐 즐거웠다 그러고. 대통령 놀이. 네, 그런 내가 거. 대통령이야. 이제 그러고 나서 대통령한테 뭔가 전화를 해주면 대통령이 그거를 보고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선생님한테 컨펌을 받아갖고 하라 그랬다니까.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한 적이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정무수석이 만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정도니까.
아무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까지 네. 4개까지 죄를 일단, 이게 일단 크게 지금부터 나오는 죄가 진짜 죄 아닌가요, 근데? 자, 이제 나오는 게 5번째 뇌물죄입니다. 예. 뇌물.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사실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어요. 그다음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죠. 받았냐 안 받았냐 아직 밝혀진 건 없어요. 그럼 과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전경련 재벌 기업들이 774억을 줬는데 이 돈의 성격이 뭐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죠. 그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 맨 처음에 이거잖아요. 순수한 마음으로 문화융성을 위하여 내 기꺼운 마음으로 우리 기업들이 나섰다. 근데 지금 갑자기 말 바뀌죠. 180도. 안종범한테 당했다. 압박받았다. 어쩔 수 없이 냈다. 180도 바뀌어요. 이 둘 다 맞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돈 냈으면은 이득을 바라고 낸 거잖아요. 이득을 직접 얻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면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 플러스를 받거나 마이너스를 없애거나 어쨌든 그런 플러스니까. 그럼 이건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뇌물죄로 봐야겠죠. 이건 뇌물죄가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아직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물어봐야죠. 그렇죠. 당신 받았어 안 받았어? 주변 사람들은 다 당신이 지시했다 그러는데 특히 안종범 경제수석마저 당신 지시로 이 재단들 설립하고 모금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맞소? 그럼 받아서 그거 어디다 썼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검찰 수사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어제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영하 변호사. 이거 출석 어렵다고. 세상에 변론 준비가 안 됐대요. 변론 준비 나왔고 무슨 특검 수사도 받을 판인데 왜 그러니까 저는 최소화된다. 사실 그 참고인 조사 출석 일정 연기 이렇게 협의하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 대표이고 정말 신뢰의 정치인으로 알려진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본인이 조사받겠다고 해놓고서 왜 조사를 안 받아요? 빨리 받아야죠.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자신이 진술을 한 조서 이제 수사기관 하면 경찰관들이 따다다닥 조서를 치잖아요. 이렇게 따다다닥 만들고 당신이 한 말 맞소 안 맞소 이런단 말이죠. 이 조서를 본인이 직접 열람 등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뭔 말 했는지 기억 안 난단 말입니다. 막상 조사받을 때. 그럼 저는 이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조사를 받고 본인이 직접 열람 등사를 청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죠. 나 이렇게 성실하게 조사받았습니다. 본인이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어떤 맥락에서 그 재단을 위한 설립과 모금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지. 그럼 다른 사람 진술이나 또 비교해보고 이렇게 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 별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의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사실. 지금 보면은 오늘도 안 나오면 비리 깐다 이러는데 안 나오면 그동안 조사했던 거 다 까겠다 그러죠. 사실 이건 좀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어쨌든 막장 세상인데. 초기에 현직 대통령 조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에 대한 판단은 좀 유보를 해주고 있는 거죠, 뭐. 대통령이 조금 더 잘해라, 이러면서. 지난 3년간 한 경제 정책이라는 게 부동산 건설 경기 부양한 거 빼고는 경제혁신 한다고 해놓고 규제 완화만 했거든요. 학교 옆 호텔이라든가 병원 안 호텔이라든가 무박장 만들어주겠다. 다 전부 이 재벌들한테 뭔가 특혜를 준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들 돈 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거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그 이제 재벌들 총수들 만나기 전에 고충 사항들 다 정리해서 내라 그래 그 이야기했다면서요. 지금 그것까지 나오고 독대했고 이거 다 확인했잖아요. 사실 김정은은 여기서 5번째 뇌물인데 뇌물. 언론 보도 그렇고 국민들께서 헷갈리는 게 미르 K스포츠 재단에게 준 건 일종의 제3자한테 뇌물을 주게 한 거니까 제3자 뇌물이라는 설도 있고 근데 미르 K스포츠나 최순실이나 박근혜나 다 한 몸 아니냐 수족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럼 본인이 받은 거니까 포괄적 뇌물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 한 번만 정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 고발에도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포괄적 뇌물죄도 되고 제3자 뇌물죄도 된다. 자,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말은 없고요. 이게 뇌물죄예요. 수뢰죄. 뇌물죄 중에 수뢰 받을 수 뇌물뇌 해서 이제 수뢰 받거나 증뇌 줄증 뇌물뇌 해서 뇌물을 주거나. 근데 이제 제3자 뇌물 죄공죄라는 게 형법 제 130조에 있습니다.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되게 고위직 공무원이고 건설 허가 같은 거 면허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저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찾아왔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근데 저는 다 안 받아요. 아, 청렴하죠. 근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건 순수한 중립적 의미에서 정말 독실한 그 종교인이고 중립적 용어를 써야지. 종교인이고 제가 다니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교회든 절이든 성당이든. 근데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기 도와주고 싶은데. 알고 보니 건설회사 사장님들은 돈이 뭐 가득가득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가 사장님이 아이고 우리 국장님 요즘 얼마나 우리 교회 어렵습니까? 또 우리 절 어렵습니까? 제가 큰 거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너무 고맙잖아요. 아니 그 진짜 사례 있었어요. 많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로 있을 때 갑자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중동에 대한 이 벌금을 확 깎아줘요. 그래서 제가 이 조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그 공정거래위원장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이쪽 언론들이 그 절에다가 시주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분명히 죄가 성립했을 건데 그렇죠. 구속됐으니까. 하고 보면 다 나옵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죠. 예. 제3자 뇌물죄 대표적인 기억력 대단해요. 제3자 뇌물죄 대표적인 사례죠. 제가 이렇게 실명까지는 얘기 안 그러니까 하려고. 아니 뭐 이미 판례로 되어 있으니까. 언론 보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요럴 제3자 때 뇌물 선의의 제3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거, 요게 바로 제3자 뇌물 제공인 거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이건 독립된 법인격이니까 이게 선의의 제3자라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한 통속이다. 이건 한 통속 맞잖아요. 저희 정서상 상식적으로 보면. 근데 실질적인 거는 좀 더 수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다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받거나 아니면 뭐 자기 수속을 통해서 받거나 가족을 통해서 받거나 또는 뭐 사배에서 받거나 거의 뭐 가족하고 관계도 끊고 지배받거나 지배하는 관계가 받거나 이것은 본인 수레로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은 그렇게 받으면 직접 뇌물죄가 되는 거고 그렇죠. 제3 뇌물죄가 아니는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제3자 뇌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보더라도 정유라가 받은 거는 박근혜가 받은 거. 그러니까 박태 교수님 얘기시네. 그렇죠. 제3자가 받은 거 아니야? 본인이 직접 받은 거 아니야? 그렇죠. 물어보는 거예요. 한상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3자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한 통속이죠. 거의 한 통속. 그렇죠. 매우 아끼는 사람. 최소한 그러니까 그 공모를 같이 했거나 또는 뭐 술의 그 뇌물의 이익을 같이 공유했거나 그런 정도의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씨는 친척 관계보다도 더 강한 관계죠.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 동생들은 다 보지도 않고 최순실 씨만 했으니까. 저는 그냥 한 몸인 것 같던데요. 그분들은 한 몸이에요. 박근혜, 최순실 한 몸이에요. 근데 약간 그렇죠. 육체로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어요. 영적 공동체라고 그러나. 예. 아니 그런 표현을 했어요. 육일이 합일되어 있는, 육신이 합일되어 있는 심지어. 그 아버지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죠. 심신이 합일되어 있다. 영적.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뇌물까지 해서 5번째. 예, 5번째 이제 뇌물죄 또는 제3자 뇌물 제공죄. 그것은 지금 계속 더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세부 상황들이. 아마 검찰이 어느 정도 뭐 지금 수사 단서를 잡았다고 하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이제 이건 꼭 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안종범 구속영장 청구할 때죠. 이제 직권남용죄와 최순실 구속영장에서는 직권남용 플러스 사기 미수로 됐단 말입니다. 너무 시시하잖아요. 이렇게 국가를 뒤흔들어 놓은 범죄자들한테 사기 미수가 뭐예요? 사기 미수. 사기 기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하고 다니는 건데 이건 프레임 설정 문제예요, 진짜로.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되게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정말 청와대 수석이란 사람이 말이야.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이 기업들로부터 돈 뜯어냈구나.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뜻보기에 그런 면이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광화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그렇게 되면은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돼버려요. 아까 그 재벌 기업들이. 그렇죠. 사기 미수가 돼버리면은 최순실이 재단을 사기치는 재단이 피해자가 돼버려요. 근데 제가 법을 몰라도 그 직권남용이라 그러면 최순실 씨가 그런 직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직권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죄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요거는 이제 안종범과 최순실이 공모하여 직권을 남용했다. 공모를 하는데 그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경우죠. 그렇죠. 공무원 범죄인데. 이렇게 공무원과 민간인이.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 논리로만 봐도 최순실이 박근혜라는 해석은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뭘 설명해도 다 범죄가 입증이 된다는 거죠. 죽어라고 안종범과 최순실은 서로를 모른다고 지금 얘기해요. 죽어라고. 공모관계 부정하려고.
공동정범인데, 공동정범. 서로가 이제, 야, 우리 직권남용하자, 좋아. 이렇게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든 부정하는 거예요. 서로 난 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오로지 타겟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시받았다. 이게 안종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의 진술 내용인 거죠. 어떻게든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그럼 최순실은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만약 이렇게 계속 그렇죠. 하면. 네. 따라서 제가 보기엔 뇌물로 끈끈하게 엮여진 그 관계를 왜 직권남용 프레임으로 가는가. 이게 가장 의문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제가 보기엔 뇌물죄, 박근혜 대통령도 이 뇌물죄로 봐야 할 것 같다.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안종범과 최순실이 모르면서 직권을 남용하는 그런 관계 같으면은 위에 우두머리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범죄단체 구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설명은 조직이잖아. 검찰 설명을 조금만 비틀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좀 있으면 내란죄 나오기도 했는데 민간인인데 공무원 범죄 적용한 거죠. 최순실한테. 그러니까 그럼 최순실이 박근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거기다가 그렇죠. 선생님 해석도 가능하고 거기에 박근혜의 명을 받아서 그렇죠. 명을 받아서 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헌을 물러앉게 했어요. 이건 반국가 단체예요. 국가보안법 적용이 돼야 돼요. 예, 맞습니다. 가장 큰 범죄거든요. 아니, 사실상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이미 저는 내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을 찬탈해버렸잖아요. 국민주권을 찬탈해서 엉뚱한 집단에 3, 4집단이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이비, 사교, 사기 집단. 네. 참, 이 네이버에서 국가보안법 적용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지 모르니까. 새로운 학설입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한상희 교수가 얼마나 과격한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 확실히 과격해요. 그다음에요. 국가보안법 가능 여부를 좀 검토를 내부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일단 K스포츠 미르 이쪽이고요. 그다음 최근에 또 이런 얘기 나왔죠. CJ 이미경 부회장 내쫓은 거. 네. 이게 6번째 범죄. 이것이야말로 어떤 직권남용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되고. 참 치사하긴 치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종범 씨가 그 차은택의 광고대행사 포레카 강탈 시도 혐의가 있죠. 안종범 씨. 요것도 이제 강요죄 또는 직권남용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그렇죠. 그것도 공모했다면. 그리고 공범이죠. 공범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권남용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같은 것은 전 행위에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김정은에서 안 내놨죠. 그 최순실 청와대 출입할 때 경호원들이 막았는데 경호실에서 막았는데 오히려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자천되고 뭐 이런 거 이것도 다 보면 직권남용하고 공무집행 방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김정은에서 그걸 안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마저도 하찮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범죄에서는 보통은 공무원에서는 그게 큰 범죄가 되잖아요. 청와대 들어가면서 기록 안 남긴 것도 그러니까요.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아니, 이거 다 공무집행 방해죠.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원이 공무를 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한 거니까 안봉근이랑 정호성이 나서가지고 야 그냥 무사 통과시켜. 너 이 새끼 근무하려고 그랬어? 너 자천. 너 뭐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경호가 안보에 속하는 일이라면 지금 안보를 위협하는 일. 대통령 경비법 위반도 있을 겁니다. 경호실 대통령 경호법이 있더라고요. 자, 지금 몇 가지까지? 7가지 여기까지 대략 아까 말했던 거 그 행위별로 보면은 포레카 강탈하려고 했던 것까지 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나왔죠. 삼성. 이제 이건 또 별개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 행위별로 봐야 된다고. 행위별로. 이게 몇 개인지 몰라요. 사실 저희도 다 못 세겠어요. 크게 카테고리 나눈 거고. 그런데 이제 삼성에서 이건 진짜 뇌물이죠. 정말 뇌물이고. 뇌물 먹고 업무상 횡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모르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 좌천시킨 거. 요것도 범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강요, 직권남용, 직권남용 전부 다 해당하지 않나요? 심지어 옷을 벗게 만들어 아니요, 그거는 이제 국가공무원제도라고 하는 그 지구공무원제도라는 헌법상의 그 어떤 한 제도 자체를 흔들어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굉장히 저도 커 보이는데 형사법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이런 사람들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쩡한 공무원을 좌천시켰고 처음에는 참 나쁜 사람으로 좌천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직도 있나요? 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들어버렸잖아요. 2번 죽였죠. 어마어마한 죄인데 이거. 요거는 좀 범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해석의 여지가 다 인사권이 있으니까. 예, 인사권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 인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 건 이제 우리 도덕적으로 안 되는데 이제 뭐 이거 좀 더 범죄를 구성할 정도에 이르는가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보수적으로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보석으로 볼 수밖에 없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근데 아무튼간 꼭 우리가 실정법 위반만 심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예를 들면 불효죄는 없지만 정말 심각한 불효를 저지르는 사람이 정치에 나오면 유권자들이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 인간이 아니다고 그렇죠. 심판하잖아요. 사실 뭐 범죄 사실은 안 될지 몰라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그거는 또 별도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탄핵 사유는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유가 많아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이 짜잘한 거 빼고 이 8가지의 죄가 재판부에서 인정이 되면 몇 년 정도가 나올까요? 뇌물죄 같은 경우만 해도 무기징역이에요. 최고가. 그 뇌물 액수에 따라서 1억만 넘으면 무기부터 10년 이상이에요. 특정 범죄,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이 적용되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개가 엮였으니까 그냥 무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경합범 가중. 아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국민연금 동원한 거 설명 자세히 하셨어요? 아니, 그거 하다 말았는데. 그게 지금 국민들이 지금 피리 꽂힌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내 돈 갖고. 그것도 호주머니 돈은 틀어가지고. 삼성은 이재용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이재용에 대해서 삼세승계를 위해서 그 가족들이 1조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얻고 부당 국민연금은 600억, 700억 손해를 보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뭐 1조 원 정도가 아니라 삼성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단 지배는 시가총액 300조에 달하는 삼성을 지배하게 됐고 요거는 김종 변호사님하고 제가 이미 지난 6월에 고발한 지 정견지명이었죠. 제가 지난 6월에 고발하고 고발인하고 대리인 김종보 검사 조사도 받았어요. 그래서 검사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혐의는 있어 보이는데 증거를 좀 더 갖다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아니 증거를 당신들께서 찾으셔야죠. 왜 그러세요?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 후로 알까 연락이 없어요. 그래놓고 그 검사도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거기도 뭐 박근혜 최순실 삼성 눈치를 봤겠죠. 30년 때리죠 뭐. 30년. 무기는 좀 심하고. 이승만처럼 해외 추방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해외 추방은 오히려 축복이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죠. 외국에 돈 있다는 썰도 많이 있는데. 아니 뭐 타협설로 나오는 게 이제 독일로 추방하자. 그래서 뭐 거기서 먹고 살게 내버려두고. 아니요, 독일에서는 종신형이라고 그러던데요. 맞다, 참 그건. 우리 전북교육감께서 최순실이 돌아온 이유가 그 정도면은 독일에서는 종신형이기 때문에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돈 세탁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죠.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그 국민연금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에서 제일 모집하고 삼성물산에 합병하던 그 시절 때서 그 부분에 약간은 또 한 3, 4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워낙 분노가 크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란 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내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그리고 또 생각을 하죠. 언젠간 내가 받을 돈 또는 지금 현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요긴하게 쓰일 돈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럼 이 국민연금이 잘 관리돼야겠죠. 이게 그래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 원칙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수익을 위해서 운용을 해라. 그런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를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면서 주식 가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진 거. 근데 이걸 찬성해 버렸어요. 투자선문위원회에 그 자문을 받지도 않고. 그렇죠. 갑자기. 당시 대부분 의결기관들이 반대를 해야 된다는 잘못된 합병이라고 그랬죠. 해외 유수의 그 투자 자문 회사들도 이거는 손해다. 특히 삼성물산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해다. 제가 지금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을 합병하면 주식 교환 비율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용 씨 일가가 갖고 있는 건 주로 제일모직이니까 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더 크게 쳐준 거죠. 그렇죠. 그럼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사실 우리 돈이잖아요. 나중에 노후에 우리가 받을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뇌물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때는 진짜 몰랐죠. 저희 날짜가 또 굉장히 겹쳐요. 비슷한 때 일어났어요. 그때는 되게 신기했죠. 왜냐하면 기금운용본부장, 국민기금운용본부장이 느닷없이 이사장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이재용을 독대하는 건 사실로 확인이 됐거든요. 허허? 누가 보기에도 이건 삼성한테 삼성이라고 하지 말자고 이재용 일가한테 뭔가 특혜를 주려고 작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마저도 지금 박근혜 최순실 그림자가 지금 어른고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더. 그때는 사실
저 같은 비전문가도 이거는 동의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보여졌거든요. 당연히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 뭐 또 뭐 아주 장기적인 뭐 어떤 그 투자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재용과 홍한선을 배임죄로 이미 고발해놨어요. 공범으로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상황이 또 밝혀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이 이재용을 만나고 그럼 뭐 별 얘기 안 했다 하는데 별 얘기 안 했다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별 얘기 안 할 거면서 왜 만나요? 그럼 별 얘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재용을 독대한다는 것이 독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독대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다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 제일모직,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물산은 구 제일모직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이 합병해서 구 제일모직으로 됐고 구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으로 상호를 바꿨어요. 야 이것도 트릭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삼성물산 먹어놓고선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쓱. 그리고 이제 삼성물산을 먹었다는 건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을 지배한다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이제 후계를 한 거죠. 제일모직의 이재용 일가, 이른바 이재용 일가가 주식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짠 그리고 거잖아요. 삼성물산은 삼성전자나 이런 데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은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도 한 것 같고 조작도 오고 막 이제 이게 법원 판결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삼성물산의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이재용의 그 3세 승계. 핵심 가장 결정판이었는데 요걸 해결하려면 국민연금을 움직여야 됐고 이걸 국민연금을 움직이려면 홍한선을 만나야 했던 거죠. 근데 이걸 하려고 누가 손을 썼을까요? 최순실이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기엔 그래요. 최순실한테 말 밀어줬죠. 35억 주고 삼성이. 시기가 겹쳐요. 삼성이 35억을 직접 준 게 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이었다는 단정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 건 아니지만 일종의 상식적으로 추정이 가능하죠. 생각해 보시면 홍한선 씨는 기금운용본부장이 공무원인 신분이잖아요. 거의 공무원의 가장 큰 특징 이거죠. 책임을 지기 싫어합니다. 책임질 일은 안 하죠. 그렇죠.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칙 다 어겼어요. 절대 안 해요. 웬만한 건 이런 거 안 해요. 제가 기금운용본부장이어도 부담스러워서 투자전문위원회 자문 맡겼을 거예요. 아니면 온갖 제가 자문비 막 딴에 가서 외부 자문 다 맡기고 보니까 5개 맡겨보니까 그 중에 5개가 다 찬성하라더라. 그러니까 내가 찬성한다. 그렇죠. 항상 근거는 만들어야 돼요. 알리바이를 만들어 그렇죠. 놓죠. 알리바이를. 근데 홍한선이 그걸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 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 관련된 어떤 심리를 전혀 안 했어요. 갑자기 우리는 이게 그 합병에 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합병에 찬성 이런 거예요. 어이씨 왜 그랬을까? 이렇게 책임질 일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건 위에서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딱 그러니까 하나. 기사를 보니까 이재용 씨가 승마 선수였대요. 그러면 정유라를 보면 얼마나 실력 없는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5억 원을 줘요. 또 말로 또 얽히고 설킨 사이이고 거기다 지금 현명관과 삼성까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현명관도 범삼성과 삼성맨이죠. 그다음 핵심 친박 인사로서 정유라하고 최순실 또 온갖 특혜와 부당이득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다 맞물렸을 때 최순실이 현명관에게, 최순실이 홍한선에게 야 이재용한테 좀 도와줘라. 그럼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설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네.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자 이거 누가 얘기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추정했던 게 전부 사실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정말 놀라운데 지금 다들 아마 저희 정태인 교수님 그렇지만 우리 우리 그 최진실 씨 취미가 연설문고치라는 말 맨 처음에 고영태 씨가 했을 때 다들 웃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농담 진짜 농담인 줄 알았잖아요. 이야기죠. 그게 사실로 밝혀진 다음에 이게 뭐가 사실이 될지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이번에 길라임 뭐 드라마 좋아하시는 거 아시겠지만 본인의 가명까지도 그렇게 하실 줄은 그러니까 상상을 못했잖아요. 공정한 의학 거래를 완전히 파괴하고 길라임으로 거기 그다음 차원병원 5층에 보니까 진짜 시크릿 가든이 있어요. 그래요? 그게 지금 사진이 엄청 돌아요.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그 상상하면... 인터넷에도 시크릿 가든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5층에 차원병원 5층. 드라마 작가들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애꿎은 현빈만 지금 사람들 현빈이 무슨 연설했다 어디서 이런 게 막 돌아와요. 비밀 드디어 풀렸다. 왜 현빈이 연설했는가. 지금 보면은 완전히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 딱 그게 창조 경제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원래.
지금 뭐 이런 말씀도 많잖아요. 정말 창조 경제를 이루셨다고. 전 국민이 통합해서 버스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국내 전세 버스가 지나치는 집회 11월 5일, 11월 10일 모든 계속 김밥집이 동인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창조적으로 경제 외식을 안 하던 국민들이 데모하러 나온 김에 어쩔 수 없이 외식을 하니까 중소상공인들이 그나마 좀 먹기 살게 되고 술도 많이 먹고 답답하니까 지금 술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GDP 올라가겠네요. 예. 아무튼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 8개 범죄를 정리하신 거네요. 예, 일단은 8개로 하고 계속 한번 지켜보시죠. 같이. 만약에 나중에 재판을 벌어지면은 특별 재판부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재판부 3명이서 이걸 다 어떻게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럼 법원조직법상 안 됩니다. 그래도 그 3명이 어떻게 이걸 다 감당을 해요? 차라리 저쪽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면, 아니, 가능하죠. 합의부 재판이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서 이제 배심제가 가능하고요. 왜냐면 배심원들께서는 아마 한 달 정도, 집회 못 가신다. 그냥 한 30일은 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 그거 배심원 추첨이죠. 정말 그거 돼봤으면 좋겠다, 나. 근데 하겠습니까? 안 하죠. 해보고 싶어요. 이게 하고 싶은 사람이 저는 있기 해보고 때문에. 싶어요. 추첨돼보고 싶어요. 그 역사적 현장에. 그러면 그 증거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현장에 동참, 그 돈도 주는 거 아니에요? 주죠. 그러니까 뭐 규칙이 있을 거냐. 하루에 일당 10만 원이나 뭐 이런 거. 예, 뭐 공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있을 거고. 그건 사법부 예산이 있죠. 근데 그게 분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걸 어떻게 했지? 그리고 되게 재미없어요. 문장이 아니잖아요. 이 법률가들이 쓰는 문장은. 아니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바꾸면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거 번역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녹취서 그 조서를 보면은 나름 재밌어요. 당신 몇 월 며칠 수사 기록은 그렇게 갔죠? 그럼 증인 신문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마 재판 참관하려고 하면 그 표 나눠줄 겁니다. 예. 제가 그렇죠. 법정이 좁으니까 얼마나 많이 보려고 예전에 그 법원 참관 표를 뭐 미리 받아가지고 돈 주고 팔아가지고도 화제가 되고. 그런데 또 비공개 재판 이렇게 쉴드 치려고 할 거예요. 변호인은 뭐 공무상 기밀이 관련돼 있고 뭐 군사 기밀. 아유, 이미 최순실 다 알아버린 건데 무슨 기밀이야? 그치. 일단 8개 범죄를 정리했는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9번째 범죄. 아까 우리 김종문 의사님 조금은 질이 낮다고 했지만 사실 그 지금 의약품 거래 질서를 병원 질서를 무력화시킨 가명으로 하고 딴 사람으로 처방받아. 이건 완전히 의료법 위반이고 벌써.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이른바 향정신 의약품을 다른 사람 통해서 2-3배로 막 처방받았고 썼다. 그리고 이게 이른바 마약류법에도 위반이 되잖아요. 사실 그러면 세간에 쓰던 마약을 했다 그 시간에 세월호 7시간에 그게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 이야기에서 박내군 인권활동가 박내군 씨는 구속까지 됐거든요. 이분의 명예도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세간의 의혹도 진실을 밝혀지고. 그건 한상혁 보시기 어떠셨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마약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없는 범죄거든요. 국가가 자신의 도덕성을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피해자 없는 그런 행동까지도 규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가의 상징인 대표적인 상징이 대통령이 그걸 했다고 한다면은 국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되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국가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법을 요구하고 법을 강제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일단 마약으로 단정은 안 돼 있는 건데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한 걸 봤을 때 그런 거 아니냐. 비타민제라고 나와 있는데 비타민제를 가명으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비타민 처방을. 그렇죠? 아니 그거는 그냥 청와대에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왜 사와요? 그렇죠. 슈퍼가 또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김종문 의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김종문 의사님의 추정과 상상이 다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희들하고 지금 2년 전부터 작업해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사실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유보적이에요. 좀 너무 좀 가심류로 너무 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또 봐야 되겠죠. 특히 어떻게 보면 국가의 수반, 국가의 대표의 건강 문제가 국가기관의 어떤 엄격한 컨트롤이 벗어나서 외부 병원에 했다는 것은 만약 그 병원이 돈 먹고 독 놓으면 독침 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대통령 그렇죠. 신변이 굉장히 위험에 정말 위험에 노출돼요. 아니요, 딴 것보다요. 만약에 통제를 받지 않고 들락거리고 그 병원이 약을 갖고 먹는다든지 나쁜 마음을 먹고 마취제로 주사를 해가지고 한 5시간 정도 마취를 시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 유고 상태가 돼요.
그 상황에서는 어떠한 국부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국가가 마비되는 상태예요. 아주 어쩌면 지난 문제죠. 4년간 우리는 유고 속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유고였죠, 유고. 네. 최순실 땅한테 권력을 빼앗겨가지고 유고였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그 세월호 대통령의 7시간도 그 건강 상황이나 혈액 같은 거는 그거는 국가기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아주 중요한 국가기밀일 네, 텐데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철저하게 기밀이죠. 그래서 건강 상태를 원래 그전에는 안 알렸는데 자꾸 박근혜 대통령 무슨 곤란한 일만 했거나 해수만 갔다가 무슨 감기다. 독감 알려서 그게 큰 문제가 됐었어요, 실제로. 국가 수반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알려가지고 뭔가 알리바이를 만든다. 자꾸 동정 유발한다. 그때 이제 그 DJ 정부 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이 화장을 좀 많이 하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화장 많이 한 거는 건강 상태를 숨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DJ가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도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보면 돼. 제가 그게 확실히 아는데 청와대에서 한 번도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네. 대통령은 건강하시다. 네. 세간에 나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그렇죠. 했어요. 건강 상태는 뭐 보안이다. 그런데 덧붙이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다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하도 DJ가 제가 보기에도 할아버지가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돼갖고 뉴스를 보기는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입장 바꿔서. 우리나라 뉴스에 예전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상태 항상 뉴스거리예요. 그렇죠. 왜? 중요한 정보니까 그만큼.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대통령의 건강 상태는 북한에도 중요한 정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돼야겠죠. 안보적 차원에서라도. 근데도 이런 것들이 정말 외부에게 노출되어 있었다는 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것도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그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일단 통칭 9번째 범죄 또는 국기를 문란시킨 행위가 또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을지 그게 사실이면 지금 당장 업무 정지시켜야죠. 지금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한일 군사정보 협정도 맺었고 이 와중에 그걸 왜 하는 겁니까? 사드 배치도 서두르고 있고 이거는 진짜 중지시켜야 되는 거죠. 저는 내치보다 외치를 중지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것보다 진짜 이게 음모로는 극단을 달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의사가 그 주사에다가 무슨 약을 넣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약이 지금 대통령의 어느 부분에서 작동하고 작용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저는 음모론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더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음모론이. 그다음에 이제 이쯤에서 그럼 어제 온 국민을 또 분노했던 유영아 변호사 얘기를 잠깐 하죠. 심지어 유영아 변호사가 엑스맨이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달라고 갑자기 꺼낸 바람에 그 여성단체 연합에서 엉뚱한 소리를 냈어요. 여성단체 연합에서 여성단체 연합이랑 여성단체들이 전부 다 이건 오히려 여성을 못 오간다. 마치 대통령의 직무가 잘못된 거에 따졌더니 마치 특정 여성이 사생활로 뭔가 잘못한 거라니까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오히려 부추긴다. 지금 안 그래도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박근혜 최순실 욕만 하면 되는데 꼭 박근혜 최순실 X 이렇게 요구하는 여성을 비하하면서 요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특히 11월 10일 날 아예 누구도 그렇게 두 권력자가 잘못이지. 그렇죠. 두 여인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다, 차별이다 이렇게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라는 방침까지 발표를 했을 정도인데, 근데 여성으로 사생활 그러니까 일단 말도 안 되는 설명이지만 자백이 들어간 거예요. 뭔가 국민들한테 떳떳지 않은 게 걸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SBS 그것이 알고 싶다도 지금 19일 날 방송도 나가잖아요. JTBC에서도 계속 취재를 하고 있고. 그게 뭐였느냐. 이게 지금 사람들인데 아무튼 세월호 7시간 또는 그 병원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뭔가를 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정은 변호사님. 잘 모릅니다. 아니, 그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얼마나 사람들의 분노를 돋궜는데 그걸 잘 모르시면.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께서는 엄청 바쁘신 분이잖아요, 진짜. 온갖 행사도 많고, 한밤중에도 뭐 군사작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말 그대로. 물론 저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밤중에 잠을 주무시지 않고 안보 사실을 지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안 지키셨을 것 같죠. 저녁에는 뭐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고 TV만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러신데요. 이런 층이 막 나오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뭐 그만큼 이제 항상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는 않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에 평일에 정말 오랜만에 내 일정 없다. 보톡스 한번 맞아야겠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안 된다니까. 솔직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파서 가는 건 돼. 아파서 가는 건. 미용적이면 안 되는 거죠. 딴 것보다요. 안 되는데 그냥 더 중요한 건 100번 양보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날 2014년 4월 16일 오전에 때마침 시간이 좀 비고 처음 가가지고 보톡스 빨리 맞고 와야지
전 좋아요. 거기까지 뭐 인정할 수 있다 쳐. 문제는 사고가 나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빨리 돌아와서 무슨 상황인지 빨리빨리 파악을 하고 상황을 컨트롤하고 재난 구조를 스스로 통제했었어야 돼요. 이걸 안 한 거예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왜? 저는 처음에 모르고 있었다고 알았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아침에 보고를 2번 두 번 받았어요. 받았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정이 있어도 취소했어야죠. 그렇죠. 이게 저는 취소를 했어야 생각해요. 돼요. 용서할 수 없는 범죄가 여기서 아예 발생했다고 모르는 채 뭐 그런 상태가 같다면 또 그건 또 변론인데 이미 알면서 그걸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이제 계속되는 보고도 받지 않고 했다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단정짓지는 못하지만 아무튼간 만약에 그게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큰 문제예요. 심지어 변호사가 그런 말까지 하니까 더더욱이나 지금 국민들은 더 분노와 울분과 의혹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그 7시간에 한 일을 그대로 밝히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지는 비서관이 알아야 돼요. 모든 비서관이 알 수야 없지만. 모른다잖아요. 대통령 옆에는 언제나 비서관이 있어요.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같은 사람들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나?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래야 외부에 연락이 알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숨기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의혹은 숨길수록 커지잖아요. 본인이 의혹을 받고 싶지 않다면 본인이 밝히면 되는 건데. 무슨 고용복지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해명을 뒤늦게 2년이 더 됐죠 지금. 갑자기 내놨어요. 그것도 사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비서실장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다 그런 거잖아요. 청와대 안에는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는 있었단 말로 어디 있었는지 뭐 했는지 모른다고 그랬다. 관저는 청와대 본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20분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면. 아주 산속에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음침해요. 거기 가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평소에는 차로 가겠네요. 그렇죠? 차로 가는 네, 차로 갑니다. 예, 보통. 근데 이러면 최순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면 같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야 모르죠.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드나들었고 뭐 의사도 데리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렇죠. 뭘 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튼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 정치 여러분.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나 고발뉴스, JTBC 등등에서 곧 여러 가지를 지금 보도하고 있고 곧 또 방송될 예정이고 마침 대통령 변호인이라는 이가 무슨 여성으로 사생활을 보여달라는 이상한 쉴드를 쳤기 때문에 뭔가 있구나라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병원에 가명으로 이상한 처방을 계속 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국민들이 세간했었던 것은 유언비어가 아니라 근거가 확실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뭘 했든 혼자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금은 다 대통령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심지어 이 수석까지도 뭐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자르기로 하니까 아마 증언이 나올 겁니다. 관련된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죠. 그 변호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대한 사건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기사에 보면은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자기 개인 비용으로 됐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죠. 이건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뭐냐면요. 그 얼마 전에 그 산케이 신문 7시간 보도했다가 그 이제 형사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법원 판결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은 두 개의 지위가 있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있고,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명예가 없다. 누구나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근데 개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이거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다. 다만 뭐 그냥 정도가 심하지 않으니까 뭐 그냥 선고를 유예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했거든요. 이제 이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박근혜가 수사를 받고 있는 게 대통령으로서 수사를 받고 있느냐. 만약 그렇다면 불소추 특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박근혜하고 그 변호인은 자복을 했어요. 대통령은 박근혜가 아니고 개인 박근혜로서 돈을 지급한 거잖아요. 개인 신분이에요.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게 아니라 박근혜라는 개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헌법 84조의 그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역시 법은 극초미시의 세계예요. 그런 해석이. 그러면 검찰에서는 더 이상 참고인 신분을 유지할 게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바꿔가지고 구인장을 발부하든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불소추권을 인정한다 해도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고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의 충복인 정종섭 전 헌법학자가 이야기했으니까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민변 변호사님들 중심으로 오늘 저한테 연락 온 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촉구를 해야 된다, 검찰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구속이나 기소를 한다는 건 아니니까.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논의가 가능한데요. 지금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박근혜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죠. 본인이 인정한 거거든요.
뭐 만약에 이제 대통령에서 박근혜라고 한다면은 변호사 비용은 국가 비용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 계약, 정부 계약을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개인 비용에서 변호사 지급 비용 지급했다는 거는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개인으로 지금 나선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검찰은 다른 개인 수사하듯이 뭐 지금 뭡니까 박래군 선생을 구속했듯이 박근혜도 구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벌써 시민들 사이에서는 박근혜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엄청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말린다고 해서 될 일이 사퇴하면 바로 구속이 되겠죠. 뭐 사퇴 안 그것 해도 때문에 지금 지금은 사퇴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인정한 사실이거든요. 개인으로서의 그 박근혜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아, 저번에. 그럼 그런 틀에 따라서 당연히 산케이 서울지국장 그 사건에서요. 근데 그분이 보도했던 것도 지금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제 사실은 또 그 재판도 재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은 참 무색하게 생겼어요 지금. 예전 간도지국장은 무죄 받았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선고유예 그러니까 내용이 그 이제 명예를 훼손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무죄 나왔습니다. 오, 선고유예가 아니라 완전 무죄였던가요? 그렇죠. 무죄 판결이죠. 또 많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요. 자, 김 변호사님 그러면 검찰 수사 내일 우리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에서 마침 검찰청 앞에서 저기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모여가지고 6시 반부터 검찰청으로 항의 행진을 가거든요. 제대로 수사해라. 웬 참고인이냐 피자다. 뭐 할 수 있는 모든 엄정한 수사를 해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퇴진하고 엄정 수사를 받아라. 이런 항의 행진인데 네, 지금 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히 뭐가 범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뭐 온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괘씸하게 만든 그런 의미의 정치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또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 반상식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 외면하고 백남기 농민을 2번, 3번, 4번 죽이는 그런 범죄뿐만 아니라 실제 실정법으로 위반되는 것들만 다 모아도 8가지 중대범죄에다가 최근 나오고 있는 거 9가지, 10가지 범죄에다가 거기다가 짜실짜실한 것까지 하면 훨씬 많다. 오늘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저희는 지금 당장 퇴진도 안 됐는데 김치국물도 마실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버티기 작전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하나도 지금도 어제 유영하 변호사야는 보니까요. 아직도 잘못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기업들은 다 선이 없고 다 국가경제를 위하려고 하는 거고 심지어 성과도 있었다고 나와요. 성과가 있었대. 미르 K스포츠단에 무슨 성과가 있었어? 어떻게 저는 사실은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장관들하고 비서관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 정도 되면 다 사퇴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는데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관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비서관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퇴하고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지. 황교안이는 오히려 책임은 아니더라도 자의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부끄러움, 그렇죠. 민망함. 이거 전부 다 역사에 다 기록이 되고요. 조금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전부 학생들 다 뭐 이름 다 외우고 하는 판일 텐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회에서 옛날에 완전 박근혜 대통령 비호하던 사람들도 막 고백하잖아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심지어 뽑기 위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진짜 관료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네요. 오히려 황교안 총리 국회 가서 우리 그 민변 출신 이재정 의원한테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막 저 눈으로 부릅 뜬 눈으로 막 노려보고 막 그것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이재정 의원님. 자, 오늘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범죄에 대해서 그다음에 단 하루라도 같이 살 수 없다.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된다는 분노가 우리 거의 모든 국민들 사이에서 국론이 통일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김종문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어찌해야 될까요? 네. 퇴진시키고 구속 엄벌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박근혜 씨라는 개인이 인간 박근혜임과 동시에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딴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퇴진하는 게 답이죠. 둘 다 유지하지 말고 인간 박근혜가 되라. 예,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는 뭐 이미 자격도 뭐 기능도 신뢰도 뭐 본인도 지금 사실 못한다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구속되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김종필 말대로 고집 세서 그런 건지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있다. 제 생각에는. 국회 가서
당당하더라고요. 정세균 국회의장 옆에 앉아있는데 그럴 수가 난 없다고. 갈 때도 당당하고요. 오히려 웃고 있대요. 그렇죠. 약간. 사진 보니까 네. 웃고 나오대요. 그 의원들이 탄핵을 하야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인상이라도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뭐 고개라도 그냥 좀 못 숙일 번칙이라도 텐데 해야 되는 거죠. 웃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멀었구나. 예, 한상희 교수님, 정태선 소장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예.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 그 자체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쳐다보는 존재고요. 그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법치와 준법의 상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폐악과 불법의 상징이 돼 버렸어요. 예. 정말 그 국가에 대해서 뭐 자기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정도의 자의식이 있다면은 적어도 그 말에 의미를 두고 있다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좀 빨리 물러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뭐 즉시 물론 이제 처음에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어떤 여론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부분 국민들이 즉시 물러나라. 조기 대선 해도 좋으니까 빨리 물러나라. 이렇게 입장이 막 바뀌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우리 김종무 변호사님 정말 민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퇴진을 위한 특위 간사도 맡으시면서 그리고 또 온갖 시민사단체들의 요청에 부응하시느라고 먹고 사는 게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해주신데 여러분 김종보 변호사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미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실 분입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정태선 고생하셨고 여러분 우리 11월 19일 사전 행사는 뭐 1시 2시부터 뭐 4시부터도 또 세월호 7시간 관련된 큰 행사가 있고 뭐 5시에 또 이렇게 거의 본국민대회가 그러니까 시간은 6시인데 6시 제4차 본국민 행동인데 실제는 2시, 3시, 4시부터 각종 행사 집회가 있으니까 일찍 나오셔도 좋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6시에 제4차 본국민 행동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